강남의 심장부, 대한민국의 부와 권력이 가장 밀도 높게 응축된 땅 위에 세워진 VVIP 전문 병원의 로비는 평일 오후임에도 불구하고 그들만의 정적인 질서로 가득 차 있었다.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맑게 닦여 천장에 화려한 샹들리에를 비추었고, 공기 중에는 값비싼 방향제 향과 소독약 냄새가 은은하게 섞여 현실 세계와는 다른 차원의 공간임을 암시했다. 이곳을 드나드는 이들의 발걸음 소리마저도 조심스러워 마치 성역을 걷는 듯한 경건함이 느껴졌다. 바로 그 공간의 자동문이 부드럽게 열리며 모든 이의 시선을 사로잡는 한 쌍의 남녀가 들어섰다. 유진건설의 대표 박도준, 그리고 그의 곁에 선 연인이자 톱 여배우 한채린이었다. 박도준의 몸에 완벽하게 맞춰진 이탈리아제 맞춤 정장은 그의 다부진 체격과 오만한 자신감을 한층 더 돋보이게 했고, 한채린은 얼굴의 반을 가리는 선글라스에도 불구하고 숨길 수 없는 아우라를 뿜어냈다. 그녀의 손가락에 끼워진 다이아몬드 반지는 로비의 조명을 받아 눈부신 빛을 흩뿌렸다. 그들이 들어서는 순간 병원장인 조민혁이 마중 나와 허리를 굽혔다. 그의 얼굴에는 권력자에 대한 노골적인 아첨과 계산적인 미소가 동시에 서려 있었다. 박도준은 그런 대우가 당연하다는 듯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안으로 들어섰다. 로비에 앉아있던 몇몇 사람들은 그들의 등장을 경외와 질투가 뒤섞인 눈으로 쳐다보았지만 누구도 감히 말을 걸거나 아는 척을 하지는 못했다. 그들은 다른 세상의 사람들이었다. 한채린이 박도준의 팔에 몸을 살짝 기대며 나긋하게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대중 앞에서의 연기와는 다른 오직 한 사람만을 위한 달콤함을 담고 있었다. 두 사람은 조민혁 원장의 안내를 받으며 특별 진료실로 향하는 복도를 걸었다. 그들의 발걸음 소리만이 대리석 복도에 고요하게 울려 퍼졌고, 주변의 모든 것은 마치 잘 짜인 연극의 배경처럼 그들을 위해 존재하는 듯했다. 박도준은 한채린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8개월 전 과거의 유물과도 같았던 아내 서유리를 정리한 것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결정 중 하나였다. 유리는 똑똑했지만 야망이 없었고, 그의 거대한 성공의 그림자를 따라오기에는 너무나 평범한 여자였다. 그녀와의 결혼 생활은 마치 발목에 채워진 족쇄처럼 답답하게 느껴졌었다. 이제 그의 곁에는 자신과 어울리는 화려하고 모두가 우러러보는 한채린이 있었다. 그는 문득 자신의 선택이 얼마나 현명했는지를 다시 한번 실감했다. 서율희와의 이혼은 잡음 없이 깔끔하게 처리되었다. 위자료는 그녀가 평생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살아도 될 만큼 충분히 챙겨주었다. 그것은 자신의 성공에 대한 보상이자 과거를 깨끗이 지워버리는 대가였다. 그녀는 아마 지금쯤 어느 조용한 곳에서 자신의 존재조차 잊은 채 살아가고 있을 터였다. 박도준에게 있어 그녀는 이제 기억할 필요조차 없는 과거의 한 페이지에 불과했다. 한채린은 그런 그의 속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더욱 다정하게 그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그녀는 박도준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권력, 명예,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진 남자의 옆자리를 차지할 완벽한 트로피. 그녀는 기꺼이 그 트로피가 될 준비가 되어 있었고, 지금 그 계획의 가장 중요한 단계를 밟고 있었다. 병원에서의 진료는 그 계획을 위한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다. 조민혁 원장이 VVIP 전용 상담실 문을 열며 과장된 미소로 그들을 맞이했다. 최고급 가구와 그림들로 장식된 내부는 호텔 스위트룸을 방불케 했다. 박도준은 익숙하게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았고, 한채린은 그의 곁에 조신하게 앉았다. 모든 것이 그의 통제하에 있었고, 앞으로 펼쳐질 미래 또한 장밋빛으로 가득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는 곧 태어날 아이와 함께 완벽한 가정을 꾸리고 유진건설을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으로 올려놓을 생각에 잠시 잠겼다. 상담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조민혁 원장은 온갖 의학 용어를 동원하며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했지만
그 핵심은 박도준을 안심시키고 한채린의 계획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었다. 박도준은 서류에 몇 가지 사인을 하며 모든 절차가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음에 만족했다. 그는 자신의 부와 권력이면 세상에 불가능한 일은 없다고 굳게 믿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지난 수십 년간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다. 바로 그때였다. 상담실의 두꺼운 방음벽을 뚫고 로비 쪽에서 미세한 웅성거림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VVIP 병원이라 해도 가끔은 예상치 못한 소란이 있기 마련이었다. 하지만 그 웅성거림은 점차 커졌고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직감하게 했다. 조민혁 원장의 얼굴에 당혹스러운 기색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비서에게 상황을 알아보라고 지시하기 위해 인터폰을 들었다. 박도준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그는 자신의 시간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경멸했다. 특히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는 더욱 그랬다. 그의 완벽한 하루에 작은 흠집이라도 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한채린 역시 불안한 듯 그의 팔을 잡는 손에 힘을 주었다. 그녀의 완벽한 표정에도 미세한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무언가 아주 불길한 예감이 그녀의 심장을 옥죄어 왔다. 잠시 후 상담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비서가 창백한 얼굴로 들어왔다. 그녀는 차마 박도준과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조민혁 원장에게 귓속말로 무언가를 보고했다. 보고를 듣는 조민혁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려버렸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비서에게 몇 번이나 되물었고 그때마다 비서는 굳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박도준의 인내심이 마침내 바닥을 드러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으르렁거렸다. 무세운 일이지 당장 설명해. 그의 목소리에는 거역할 수 없는 권위가 실려 있었다. 조민혁은 식은땀을 흘리며 간신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에 아첨기 가득한 통화는 달리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박도준의 눈을 피하며 바닥을 향해 시선을 고정한 채 말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마치 사형 선고처럼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 내용은 너무나도 비현실적이어서 박도준은 순간 자신이 잘못 들었다고 생각할 정도였다. 박 대표님의 전 부인 되시는 분께서 로비에 와 계십니다. 박도준은 코웃음을 쳤다. 서유리가 이혼 후 단 한 번도 연락조차 없었던 여자가 감히 이곳에 나타났다고 그는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그녀가 무슨 꿍꿍이로 여기까지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돈이 떨어졌거나 다른 무언가를 요구하러 온 것이 분명했다. 그는 당장 보안팀을 불러 그녀를 쫓아내라고 명령하려 했다. 하지만 조민혁의 다음 말이 그의 모든 생각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오셨습니다. 아이, 박도준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이혼할 당시 그녀는 임신 상태가 아니었다. 8개월 만에 아이를 낳았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는 조민혁이 헛소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조민혁의 얼굴은 공포 그 자체였다. 그는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마지막 말을 내뱉었다. 그 말은 상담실 안에 모든 공기를 얼려버리는 강력한 충격파와도 같았다. 네 명입니다. 대표님을 너무나도 닮은 4명의 아이들입니다. 그 순간 박도준의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어버렸다. 4명 나를 닮아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오만한 권력자의 것이 아니었다. 혼란과 분노, 그리고 아주 희미한 두려움이 뒤섞인 야수와 같은 눈빛이었다. 한채린 역시 충격으로 굳어버렸다. 그녀의 손톱이 박도준의 팔을 아플 정도로 파고들었지만 그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그는 문을 박차고 로비로 향했다. 로비의 풍경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평소의 고요함은 온데간데 없고 모든 사람들이 한 곳을 향해 충격과 호기심이 가득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 시선의 중심에 서유리가 서 있었다.
그녀는 8개월 전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을 때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슬픔과 체념에 젖어 있던 과거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차갑고 단단한 결의로 가득 찬 누구도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기운을 뿜어내는 낯선 여인이 서 있었다. 그녀의 옷차림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단정하고 품위가 있었다.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것은 그녀가 아니었다. 그녀의 앞에는 최신형 사륜 유모차가 놓여 있었고 그 안에는 정말로 4명의 아기가 나란히 누워 있었다. 아기들은 모두 하얀 속삭이에 쌓여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다. 그리고 그 작은 얼굴들은 누가 보아도 한눈에 알 수 있을 만큼 박도준의 어린 시절 사진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은 듯 똑 닮아 있었다. 박도준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멈춰 섰다. 로비의 모든 소음이 멀어지고 오직 자신의 심장이 미친 듯이 울리는 소리만 들리는 듯했다. 서율희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사랑이나 미련 같은 감정은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차가운 냉소와 모든 것을 끝장내겠다는 듯한 섬뜩한 의지만이 담겨 있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길고 긴 침묵이 흘렀다. 한채린이 뒤따라와 그 광경을 보고는 비명을 지를 뻔했다. 그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유모차 안의 아기들을 보았다. 박도준과 너무나도 닮은 아기들의 모습은 그녀의 모든 계획과 미래를 산산조각 내는 망치와도 같았다.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며 완벽하게 관리된 표정이 흉하게 일그러졌다. 그녀는 박도준에게 매달리듯 물었지만 그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은 대한민국 최상류층의 가장 은밀하고 충격적인 드라마를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었다. 대한민국을 뒤흔든 재벌 총수와 톱 여배우의 스캔들, 그리고 8개월 만에 4명의 쌍둥이와 함께 나타난 전처. 이보다 더 자극적이고 완벽한 이야기는 없었다. 이미 몇몇은 몰래 휴대폰을 꺼내 이 역사적인 순간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곧 대한민국 전체가 이 사실을 알게 될 것이었다. 박도준은 마른 침을 삼켰다. 그는 이 상황을 어떻게든 수습해야만 했다. 하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무슨 행동을 해야 할지 머릿속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서율희는 그런 그의 혼란을 즐기기라도 하는 듯 여전히 미동도 없이 그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녀는 이 순간을 오랫동안 기다려왔다는 듯 침착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로비 전체를 지배할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오랜만이네요, 박도준 씨. 당신 아이들이에요. 아빠에게 정식으로 인사시키러 왔어요. 그 말은 모든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 선전포고였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순종적인 아내가 아니었다. 복수의 칼날을 갈아온 여전사였다. 박도준은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8개월 전 너무나도 쉽게 버렸다고 생각했던 여자가 자신의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적이 되어 돌아왔다는 것을, 그리고 이것은 거대한 폭풍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강남 한복판 VVIP 병원에서 그의 완벽했던 제국에 거대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서유리의 선전포고와도 같은 말은 VVIP 병원 로비의 모든 공기를 순간적으로 얼려버렸다. 박도준은 마치 거대한 망치로 뒤통수를 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여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수만 가지의 질문과 부정이 소용돌이쳤지만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의 눈앞에 있는 4명의 아기, 자신을 놀랍도록 닮은 그 생명체들은 그의 이성과 논리를 비웃고 있었다. 그 짧은 정적을 깬 것은 카메라 플래시 소리와 사람들의 경악 어린 탄성이었다. 상황을 파악한 기자들과 구경꾼들이 벌떼처럼 몰려들기 시작했다. 박도준의 수행비서와 병원 보안 요원들이 황급히 달려와 그의 주위에 인간 방패를 만들었지만 이미 걷잡을 수 없는 불길처럼 소문은 퍼져나가고 있었다.
박도준은 간신히 이성을 되찾고 지금 이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곁에서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는 한채린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다. 일단 여기서 나가.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낮게 잠겨 있었다. 한채린은 거의 정신이 나간 상태로 그에게 끌려갔다. 그녀의 완벽했던 가면은 산산조각 났고 선글라스 아래로 흐르는 눈물, 자국이 희미하게 보였다. 박도준은 서율희와 그녀 앞의 유모차를 애써 외면하며 비상구 쪽으로 향했다. 그의 등 뒤로 서율희의 차가운 시선이 비수처럼 날아와 꽂히는 것이 느껴졌지만 그는 돌아볼 수 없었다. 이 치욕적인 순간을 그는 결코 잊지 못할 것이었다. 그가 사라진 후에도 로비의 혼란은 한동안 계속되었다. 하지만 그 혼란의 중심에서 서율희는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다. 그녀는 몰려든 기자들의 질문에도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잠든 아이들의 이마를 부드럽게 쓰다듬을 뿐이었다. 그녀의 침착함은 오히려 상황의 비현실성을 더욱 증폭시켰다. 잠시 후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 경호원들이 나타나 그녀와 유모차 주위를 에워쌌고 그녀는 유유히 병원을 빠져나갔다. 그녀가 남기고 간 충격의 파장은 이제 막 대한민국 전체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시간이 8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차가운 법률 사무소의 회의실. 거대한 통유리창 밖으로 서울의 화려한 스카이라인이 보였지만 실내 공기는 시베리아의 겨울처럼 냉랭했다. 박도준은 최고급 가죽 의자에 앉아 지루하다는 듯 손목시계를 내려다봤다. 그의 맞은편에는 서율희가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이혼 합의서 서류가 놓여 있었다. 박도준의 변호사가 기계적인 목소리로 서류의 내용을 설명했다. 막대한 액수의 위자료, 강남의 고급 아파트 평생 연금에 가까운 생활비 지원. 그것은 평범한 사람이 보기에는 꿈과도 같은 조건이었다. 박도준은 이 정도면 그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는 차렸다고 생각했다. 그는 이 지긋지긋한 관계를 최대한 빠르고 조용하게 끝내고 싶었다. 그에게 이혼은 또 하나의 비즈니스 협상에 불과했다. 감정 소모는 불필요한 비용이었다. 대여 필요한 건 없어. 이 정도면 당신이 평생 내 이름 팔지 않고 조용히 사는 데는 충분할 텐데.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미안함이나 아쉬움 대신 노골적인 경멸과 시혜적인 태도가 묻어났다. 서율희는 말없이 그를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깊이를 알 수 없는 호수처럼 고요했다. 그 눈을 마주한 박도준은 순간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다. 그는 언제나 그녀를 자신보다 아래라고 생각했다. 자신의 성공을 위한 조용한 내조자,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한 아내. 하지만 가끔 그녀는 그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눈빛을 하곤 했다. 사실 유진건설이 지금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서율희의 공헌은 절대적이었다. 초창기 자금난에 허덕일 때 친정의 모든 것을 끌어다 사업 자금을 댄 것이 그녀였다. 중요한 M&A의 갈림길에서 누구도 보지 못했던 핵심을 짚어내고 전략을 제시했던 것도 그녀의 날카로운 통찰력 덕분이었다. 박도준은 그 모든 것을 자신의 능력으로 포장했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서율희가 없었다면 지금의 박도준도 없었다는 것을. 하지만 성공은 그를 오만하게 만들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성공 신화에 서율희라는 존재가 언급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녀의 존재는 자신의 완벽한 이야기의 흠집과도 같았다. 그는 더 화려하고 자신을 더 빛나게 해줄 트로피가 필요했고 한채린이 바로 그 완벽한 트로피였다. 그래서 그는 서율희를 버리기로 결심했다. 마치 낡고 유행이 진한 옷을 버리듯이 아주 간단하고 무심하게 서율희는 천천히 펜을 들었다. 그녀는 박도준의 오만한 얼굴과 변호사의 위선적인 표정을 차례로 훑어보았다. 그리고는 아무런 망설임 없이 합의서에 자신의 이름을 써 내려갔다. 그녀의 필체는 놀랍도록 단정하고 힘이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박도준에게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건조했지만
이상하게도 강한 울림을 담고 있었다. 당신은 오늘 당신 인생의 가장 큰 실수를 한 거야. 반드시 후회하게 될 거야. 내가 그렇게 만들 거니까. 박도준은 그 말을 비웃었다. 후회의 답답한 족쇄를 벗어던지는 이 순간을 그는 그녀의 말을 패배자의 마지막 발악 정도로 치부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마음대로 해. 이제 당신과 나는 아무 상관없는 사이니까. 그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회의실을 나갔다. 문이 닫히는 순간 서율희의 고요했던 눈빛에서 차가운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복수의 서막이었다. 다시 현재 유진건설 회장실. 박도준은 최고급 크리스털로 만들어진 위스키 잔을 벽난로에 집어 던졌다. 잔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산산조각 났고 값비싼 양탄자 위로 호박색 액체가 쏟아졌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그는 믿을 수가 없었다. 어떻게 서율희가 그 조용하고 순종적이었던 여자가 감히 자신에게 이런 모욕을 줄 수 있단 말인가. 알아냈어. 지난 8개월 동안 그 여자가 어디서 뭘 하고 다녔는지 알아냈냐고. 그는 비서실장에게 고함을 질렀다. 비서실장은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이혼 직후부터 모든 기록이 마치 증발한 것처럼 사라졌습니다. 해외 출입국 기록도 없고 금융거래 내역도 최소한의 생활비를 제외하고는 전무합니다. 박도준은 책상 위의 서류들을 쓸어버렸다. 그의 완벽한 통제 시스템에 구멍이 뚫렸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미치게 만들었다. 그는 사설 정부 업체 최고의 팀을 고용해 서율희의 행적을 추적하라고 명령했다. 동시에 법무팀에게는 이 상황을 최대한 빨리 수습할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이미 언론은 통제 불능 상태였다. 유진건설 박도준 회장 이혼 8개월 만에 나타난 내 쌍둥이 친자 논란이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모든 포털 사이트를 도배하고 있었다. 주가는 폭락하기 시작했고 그가 공들여 쌓아온 완벽한 이미지는 하루아침에 추악한 스캔들의 주인공으로 전락했다. 그때 한채린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그녀는 울며불며 어떻게 된 일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히스테릭한 불안감이 가득했다. 박도준은 짜증스럽게 전화를 끊어버렸다. 지금은 그녀를 달래줄 여유가 없었다.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었다. 그는 이 모든 혼란의 원흉인 서율희를 직접 만나 단판을 지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는 비서를 시켜 그녀에게 연락을 취했다. 의외로 그녀는 순순히 만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약속 장소는 박도준이 소유한 호텔의 최고층 펜트하우스였다. 철저한 보안 속에서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이야기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다. 약속 시간이 되자 서율희가 혼자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병원에서와 마찬가지로 차분하고 단정한 모습이었다. 그녀는 마치 자신의 집에 온 것처럼 익숙하게 소파에 앉아 박도준을 마주보았다. 박도준은 애써 분노를 억누르며 입을 열었다. 그는 먼저 회유책을 쓰기로 했다. 원하는 게 뭐야? 돈 얼마나 더 원하는데? 말해. 네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줄 테니 아이들 데리고 조용히 사라져. 내 눈앞에서. 그는 수표책을 꺼내 보이며 그녀를 압박했다. 과거의 서율희였다면 이런 그의 태도에 상처받고 물러났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그녀는 달랐다. 그녀는 그의 말을 비웃으며 찻잔을 들었다. 돈 박도준 씨, 당신은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는군요. 내가 원하는 건 돈 따위가 아니에요. 당신이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그 오만한 생각을 부숴버리는 것. 그게 내가 원하는 거지.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박도준은 수표책을 든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그의 방식이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당혹감을 느꼈다. 그럼 대체 원하는 게 뭐냐고? 그리고 그 아이들은 대체 어떻게 된 거야? 그가 소리치자 서율희는 찻잔을 내려놓고
그를 똑바로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은 그의 영혼을 꿰뚫어 보는 듯 했다. 그 아이들은 당신 아이들이 맞아요. 우리가 결혼 생활 중에 시험관 시술을 위해 보관해 두었던 냉동 배아 기억하나요? 난 이혼 전에 그 배아들을 이식받았어요. 당신이 한채린과 놀아나는 동안 나는 당신의 아이들을 뱃속에서 키우고 있었던 거죠. 그녀의 고백은 또 다른 충격이었다. 박도준은 할 말을 잃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벌어지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가 한채린과의 새로운 삶을 꿈꾸며 서유리를 내치는 순간에도 그녀는 그의 혈육을 품고 있었다는 사실이 그의 머리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죄책감보다는 배신감이 먼저 치밀어 올랐다. 감히 자신을 속였다는 생각에 분노가 들끓었다. 왜 말을 안 했어? 말했다면 어떻게 했을 건데요? 뱃속의 아이들을 지우라고 했겠죠. 당신은 당신의 완벽한 인생 계획에 흠집이 나는 걸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이니까. 난 내 아이들을 지켜야 했어요. 당신 같은 아비로부터. 서유리의 말은 비수가 되어 그의 심장에 박혔다. 그는 반박할 말을 찾지 못했다. 그녀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처음으로 서유리라는 여자 앞에서 무력감을 느꼈다. 그녀는 그가 알던 과거의 아내가 아니었다. 그의 모든 수를 미리 읽고 철저하게 준비해서 돌아온 무서운 전략가였다. 박도준은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좋아. 원하는 게 그게 아니라면 아이들을 내놔. 양육권은 내가 갖겠어. 최고의 환경에서 키워주지. 대신 당신은 다시는 내 인생에 나타나지 마.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유리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표정이 사라졌다. 잠시 후 그녀는 소리내어 웃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작은 웃음이었지만 곧 펜트하우스 전체가 울릴 정도로 크게 웃었다. 그 웃음소리에는 경멸과 조소가 가득 담겨 있었다. 웃음을 멈춘 그녀의 눈빛은 살기마저 느껴질 정도로 차가워져 있었다. 박도준 씨, 당신은 정말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군요. 아이들은 물건이 아니에요. 그리고 난 내 아이들을 당신 같은 사람에게서 지키기 위해 이 모든 일을 시작했어요.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당신이 내게서 빼앗아간 모든 것, 그리고 나를 짓밟은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 겁니다. 법정에서 봅시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미련 없이 돌아섰다. 박도준은 등 뒤에서 사라지는 그녀의 모습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볼 뿐이었다. 8개월 전 자신이 너무나도 쉽게 버렸던 과거가 이제 그의 미래 전체를 집어삼키기 위해 거대한 괴물이 되어 돌아왔다. 그의 완벽했던 제국에 생긴 작은 균열은 이제 걷잡을 수 없이 벌어지기 시작하고 있었다. 호텔 펜트하우스를 나선 서유리의 발걸음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엘리베이터의 문이 닫히고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을 때 그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모든 것이 그녀의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박도준은 변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돈과 권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오만한 폭군이었다. 그의 그런 예측 가능한 반응은 오히려 그녀에게 확신을 주었다. 그녀가 앞으로 걸어갈 길이 옳다는 확신을. 그녀는 박도준처럼 분노에 휩싸여 이성을 잃지 않았다. 지난 8개월은 그녀에게 슬픔과 고통의 시간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철저한 계획과 준비의 시간이기도 했다. 뱃속에서 자라나는 4개의 생명을 느끼며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약한 서율희로 남을 수 없었다. 그녀는 어머니가 되어야 했고 자신의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전사가 되어야만 했다. 그녀가 향한 곳은 화려한 대형 로펌이 아닌 서초동 법조타운 한 구석에 자리한 작지만 단단해 보이는 사무실이었다. 법무법인 정의라는 낡은 간판이 눈에 띄었다. 이곳은 승리를 위해서라면 어떤 불법적인 수단도 마다하지 않는 대형 로펌들과는 달리 끈질기게 정의와 진실을 파고드는 것으로 유명한 곳이었다. 그리고 그곳에는 그녀의 유일한 아군이자 조력자인 강민우 변호사가 있었다.
강민우 변호사는 사법연수원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지만 모두 거절한 법조계의 이단아 같은 인물이었다. 그는 거대 권력에 맞서 힘없는 사람들의 편에 서는 것을 자신의 소명으로 여겼다. 서율희는 남편의 법무팀을 통해 그의 명성을 익히 들어왔고 이 싸움을 함께할 사람은 그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이혼 준비 과정에서부터 비밀리에 그와 접촉해왔다. 강민우는 사무실에서 그녀를 맞았다. 그는 50대 초반으로 보였고 날카로운 눈빛과 다부진 인매에서 그의 강직한 성품이 묻어났다. 그는 군더더기 없는 인사와 함께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만남은 어땠습니까? 예상대로 나왔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한 신뢰가 담겨 있었다. 서율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소파에 앉았다. 네, 변호사님. 박도준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어요. 돈으로 저를 회유하려 했고 그게 통하지 않자 양육권을 빼앗겠다고 협박했죠. 그녀는 펜트하우스에서의 대화를 녹음한 작은 녹음기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강민우는 그것을 보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예상했던 반응입니다. 이제 그가 우리에게 유리한 증거를 스스로 만들어준 셈이군요. 언론 플레이에 아주 유용하게 쓰일 겁니다. 서율희는 준비해온 서류 가방을 열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겠어요. 더 이상 시간을 끌 필요가 없습니다. 그녀가 꺼낸 서류는 친생자 인지 청구 소송 소장이었다. 모든 항목이 이미 완벽하게 작성되어 있었다. 강민우는 서류를 꼼꼼히 검토하며 감탄했다. 그녀는 단순히 법률적 조언을 구하는 의뢰인이 아니었다. 사건의 전체적인 판을 짜고 움직이는 뛰어난 전략가였다. 완벽합니다. 박도준 측에서는 우리가 위자료 청구나 재산분할 소송을 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사실, 그가 아이들의 아버지라는 명백한 진실부터 법적으로 확정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친자 확인을 위한 소송이 아닙니다. 이 싸움의 명분을 대중에게 각인시키는 첫 번째 공개적인 선언입니다. 강민우 변호사가 그녀의 전략에 힘을 실었다. 서율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박도준은 언론을 이용해 저를 돈에 미친 파렴치한 여자로 만들려고 할 겁니다. 하지만 제가 먼저 선수쳐서 아이들의 권리를 찾아주려는 비련의 어머니라는 프레임을 선점하는 거죠. 대중의 동정심은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니까요. 그는 결코 이 프레임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제왕처럼 군림하던 유진건설의 회장이 자신의 아이를 부정하는 비정한 아버지가 되는 순간 그의 도덕성은 치명타를 입게 될 테니까요. 그녀의 분석은 냉철하고 정확했다. 그녀는 박도준이라는 인간의 약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대중에게 비치는 자신의 이미지를 병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었다. 완벽한 성공신화 자수성가한 능력 있는 경영자. 그 이미지에 친자를 부정한 아버지라는 꼬리표가 붙는 것은 그에게 죽음보다 더한 치욕일 터였다. 이 소송은 법정에서의 승리를 넘어 박도준의 자존심과 사회적 명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첫 번째 포석이었다. 강민우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약자의 입장에서 싸워야 합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진실과 모성애 뿐인 어머니. 거대 기업 총수의 비인간적인 처사에 맞서 아이들을 지키려는 처절한 싸움. 대중은 이런 이야기에 열광하기 마련입니다. 그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다. 오늘 바로 소장을 접수하겠습니다. 언론에는 미리 연락해 두었으니 아마 1시간 안에 모든 신문과 방송에서 속보로 다룰 겁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었다. 서율희가 변호사 사무실을 나선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발칵 뒤집혔다. 서율희 씨, 박도준 회장 상대로 친생자 인지청구 소송 제기라는 헤드라인이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했다. 방송사들은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긴급 뉴스를 내보냈다.
소장의 일부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여론은 급격하게 서유리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뉴스에서는 법률 전문가들이 등장해 이번 소송의 의미를 분석했다. 한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다. 이것은 매우 영리한 수입니다. 만약 박도준 회장 측이 소송을 받아들여 유전자 검사를 한다면 그는 스스로 아이들의 아버지임을 인정하는 셈이 됩니다. 만약 거부한다면 그는 무언가 숨기는 것이 있는 비도덕적인 인물로 낙인 찍히게 됩니다. 어느 쪽이든 박 회장에게는 불리한 상황입니다. 서유리 씨 측 변호인이 판을 제대로 짜고 있군요. 사람들은 서유리의 용기에 박수를 보냈고 박도준의 비정함에 분노했다. 특히 여성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그녀를 응원하는 여론이 들끓었다. 하루아침에 그녀는 비운의 황태자비이자 강인한 어머니의 상징이 되었다. 그녀가 병원 로비에 처음 나타났을 때만 해도 반신반의하던 여론은 그녀의 신속하고 정당한 법적 대응에 완전히 그녀의 편으로 돌아섰다. 그녀의 첫 번째 공개적인 수는 대성공을 거둔 셈이었다. 같은 시각 유진 건설 회장실은 폭풍전야와 같은 침묵에 휩싸여 있었다. 박도준은 자신의 거대한 사무실 중앙에 서서 통유리창 밖으로 펼쳐진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등 뒤로는 대한민국 최고의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무팀 임원들이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TV 화면에서는 서유리의 소송 소식이 쉴 새 없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박도준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를 넘어선 차가운 살에마저 느껴졌다. 내가 분명히 그 여자를 만나 단판을 지으라고 했을 텐데. 그런데 왜 내가 이 소식을 뉴스 속보로 접해야 하는 거지? 당신들은 지난 몇 시간 동안 대체 뭘 한 거야? 그의 고함에 변호사들은 몸을 움츠렸다. 법무팀 총괄 사장이 식은땀을 흘리며 간신히 입을 열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서유리 씨 측이 이렇게 신속하게 움직일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대응책을 논의하는 사이에 이미 소장이 접수되고 언론에까지 공개되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다고. 박도준이 천천히 몸을 돌려 그들을 노려보았다. 그의 눈빛은 먹잇감을 앞에 둔 맹수처럼 번뜩였다. 당신들 연봉이 얼만지 알아. 대한민국 최고라는 것들이 고작 그 정도밖에 예측을 못해. 그 여자 뒤에 누가 있는지 당장 알아내. 그리고 이따위 소송 당장 짓밟아버릴 방법을 찾아. 그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그는 서유리에게 완전히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다. 자신이 돈과 권력으로 찍어 누르려 했던 상대가 오히려 법과 여론이라는 더 큰 무기를 들고 자신을 공격해왔다. 그는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라고 생각했던 이 일이 이제 자신의 제국 전체를 위협하는 거대한 전쟁으로 번졌음을 깨달았다. 전투의 첫 번째 라운드는 그의 완벽한 패배였다. 그는 변호사들을 모두 물러가게 한 뒤 다시 홀로 남았다. 창밖에 화려한 도시 풍경이 오늘따라 낯설게 느껴졌다. 그는 언제나 이 도시의 꼭대기에서 모든 것을 내려다보는 지배자였다. 하지만 지금은 보이지 않는 거대한 그물에 포위된 기분이었다. 서유리 그가 하찮게 여겼던 그 여자가 쳐놓은 정교하고 치밀한 그물에 그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이가 갈릴 듯 연탄. 분노와 함께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주 희미한 그러나 분명한 두려움이 싹트고 있었다. 서유리가 던진 법적 선전포고는 박도준의 제국에 큰 충격을 주었지만 그것이 제국을 무너뜨릴 정도는 아니었다. 수십 년간 온갖 비바람을 맞으며 쌓아 올린 유진건설의 성벽은 생각보다 훨씬 더 높고 단단했다. 박도준은 첫 패배의 충격에서 빠르게 벗어났다. 그의 분노는 이제 목표를 향한 냉혹한 전략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자원과 인맥을 동원해 이 불쾌한 전쟁을 끝내기로 결심했다. 유진건설 본사 최고층에 위치한 비밀 전략. 회의실.
워룸이라 불리는 이 공간에는 박도준의 최측근들과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다. 법무팀, 홍보팀, 그리고 돈으로 무엇이든 해결해주는 해결사들까지. 회의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거대한 스크린에는 서율희의 사진과 그녀에 대한 모든 정보가 떠 있었다. 박도준은 회의 테이블 상석에 앉아 마치 군사작전을 지휘하는 사령관처럼 입을 열었다. 친자 소송 자체에 매달려서는 안 돼. 그건 그 여자가 파놓은 함정이야. 우리가 싸워야 할 전장은 법정이 아니라 여론이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서슬퍼런 결의가 담겨 있었다. 서율이라는 여자의 신뢰도를 바닥으로 떨어뜨려야 해. 그녀가 하는 모든 말을 아무도 믿지 않게 만들어야 한다. 대중이 그녀를 강인한 어머니가 아니라 돈에 미친 정신병자로 보게 만들어라. 그의 명령은 절대적이었다. 곧바로 유진건설의 막강한 힘을 바탕으로 한 전방위적인 방역이 시작되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홍보팀과 그들이 관리하는 언론사들이었다. 하루아침에 인터넷 뉴스 포털과 소셜미디어에는 서율희를 비방하는 기사와 게시물들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그 내용들은 교묘하고 악의적이었다. 서율희 씨 이혼 후 극심한 우울증 겪어. 측근들 정신적 불안정성 우려. 과거 지인 폭로. 그녀는 원래부터 야망과 집착 강했다. 내 쌍둥이 출산, 산후 우울증이 망상으로 이어진 것 아닌가 등의 자극적인 제목들이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기사들은 익명의 측근이나 지인의 말을 인용하는 형식을 취했지만 그 배후에 유진건설이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심지어 일부 타블로이드 신문에서는 서율희에게 숨겨진 남자가 있었다는 식의 악성 루머까지 만들어 퍼뜨렸다. 아이들이 박도준을 닮은 것은 사실이지만 의학적으로 아주 드물게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식의 궤변을 전문가의 입을 빌려 보도하기도 했다. 그들의 목표는 명확했다. 진실을 거짓과 뒤섞어 대중을 혼란에 빠뜨리고 서율희의 주장에 대한 신뢰도 자체를 훼손시키는 것이었다. 동시에 박도준은 서율희의 돈줄을 끊어버렸다. 그는 이혼 합의서에 명시된 비밀 유지 조항을 그녀가 위반했다는 명목으로 위자료로 지급했던 모든 자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다. 그녀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임대 계약을 맺은 은행에도 압력을 넣어 계약 해지를 종용했다. 당장 그녀와 내 아이가 길거리에 나앉을 수도 있는 비열하고 치졸한 방식이었다. 그는 서율희를 경제적으로 완벽하게 고립시켜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 생각이었다. 이러한 공격은 서율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그녀의 집 앞에는 24시간 기자들이 진을 쳤고 쉴 새 없이 걸려오는 악성 전화와 문자 메시지는 그녀를 괴롭혔다. 과거 알고 지내던 사람들 중 일부는 박도준의 회유와 압박에 넘어가 언론에서 그녀를 비난했고 등을 돌렸다. 그녀는 순식간에 세상에 홀로 남겨진 기분이었다. 4명의 아이를 돌보는 것만으로도 벅찬 현실 속에서 세상 전체가 자신을 적으로 규정하고 공격해오는 듯한 압박감은 상상 이상이었다. 하지만 박도준과 그의 참모들이 간과한 것이 있었다. 지금의 서율희는 더 이상 과거의 평범한 여인이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그녀는 이 모든 공격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강민우 변호사와의 회의에서 그녀는 오히려 담담했다. 저들이 저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가진 것이라고는 돈과 권력뿐이니 할 수 있는 것도 고작 저런 비열한 수법들 뿐이겠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두려움 대신 차가운 경멸이 담겨 있었다. 강민우 변호사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하지만 경제적인 압박은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당장 거처를 옮겨야 할 수도 있고 소송을 길게 끌기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의 우려에 서율희는 여튼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준비해온 또 다른 서류철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것은 그녀가 이혼 전부터 비밀리에 준비해온 비장의 카드였다. 변호사님, 박도준은 제가 순순히 이혼해주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 생각했겠죠. 하지만 전 그가 저를 버릴 것이라는 걸 이미 예감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준비했죠. 그녀가 펼친 서류에는 유진건설의 비자금 내역, 정관계 로비리스트, 그리고 박도준이 한채린에게 회사 돈을 유용해 사준 고가의 선물 목록 등이 빼곡히 정리되어 있었다. 그것은 박도준의 화려한 성공 신화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들이었다. 강민우 변호사는 서류를 검토하며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이것은 단순한 방역용 카드가 아니었다. 유진건설이라는 거대 기업을 뿌리부터 흔들 수 있는 강력한 핵폭탄이었다. 이걸 어떻게... 그가 놀라서 묻자 서율희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결혼 생활 내내 저는 단순한 아내가 아니었어요. 그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모든 것을 보고 들었죠. 그는 저를 너무 얕봤던 거예요. 자신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 여자를 적으로 돌리면 어떻게 되는지 이제부터 뼈저리게 느끼게 해줘야죠. 하지만 그녀는 이 카드를 한 번에 다 사용하지 않았다. 지금 이걸 터뜨리면 전쟁은 진흙탕 싸움이 될 거예요. 저는 제 아이들에게 추악한 싸움을 벌이는 어머니로 기억되고 싶지 않아요. 이건 우리의 목에 칼이 들어왔을 때 사용할 마지막 수단이에요. 그녀의 전략은 감정적인 복수가 아니었다. 철저하게 계산된 단계적인 응징이었다. 그녀는 상대방이 자신을 얕보고 계속해서 선을 넘도록 유도하고 있었다. 대신 그녀는 작은 경고를 보내기로 했다. 그녀는 강민우 변호사를 통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탐사보도 전문 기자에게 작은 정보 하나를 흘렸다. 그것은 바로 박도준이 한채린이 살고 있는 최고급 빌라를 법인 명의로 구입해 제공했으며 관리비와 인테리어 비용까지 모두 회사 돈으로 처리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액수는 유진건설의 전체 비자금 규모에 비하면 아주 작은 부분이었지만 대중의 분노를 사기에는 충분한 내용이었다. 며칠 후 박도준의 언론 공세가 극에 달했을 때 한 독립 언론사의 단독 보도가 터져 나왔다. 박도준 회장 연인 한채린에게 회사 돈으로 수십억 원대 빌라 상납 의혹. 기사는 매우 구체적인 증거 자료와 함께 보도되었고 그 파장은 엄청났다. 서율희를 향했던 비난의 화살은 순식간에 박도준의 부도덕한 횡령 문제로 옮겨 붙었다. 여론은 다시 한번 뒤집혔다. 자기 아이는 부정하면서 내연녀에게는 회사 돈을 퍼부었나. 이것이 대한민국 재벌의 민낯이다. 사람들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타올랐다. 시민단체들은 박도준을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국세청에서도 세무조사에 착수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서율희가 던진 작은 돌멩이 하나가 박도준의 제국에 거대한 파문을 일으킨 것이다. 유진건설의 워룸은 다시 한번 충격에 휩싸였다. 자신들이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던 언론에서 그것도 가장 민감한 부분을 정확하게 공격하는 기사가 터져 나올 줄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박도준은 보고를 받으며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지금 상대하고 있는 서율희는 자신이 아는 그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철저하게 준비했고 자신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이것은 그녀의 경고였다. 나를 더 이상 건드리면 너의 모든 것을 파괴해버리겠다는 무언의 메시지였다. 박도준은 처음으로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코너에 몰아넣었다고 생각했던 사냥감이 사실은 날카로운 발톱을 숨기고 자신의 목을 노리고 있던 무서운 맹수였음을 직감했다. 전쟁은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서율희가 던진 회심의 일격은 정확하게 박도준의 아킬레스건을 관통했다. 유진건설의 주가는 폭락했고 기업 이미지는 최악으로 치달았다. 박도준은 검찰 고발과 세무조사라는 이중고에 시달리며 서율희를 향한 비난 여론을 조성할 여력을 상당 부분 잃어버렸다. 서율희는 잠시 숨 돌릴 틈을 얻었지만 그녀는 이것이 잠시 얻은 소강 상태일 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박도준은 결코 이대로 무너질 남자가 아니었다.
강민우 변호사의 사무실. 그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말했다. 대성공입니다. 여론은 완전히 우리 편으로 돌아섰고 박도준은 이제 방어에 급급한 신세가 됐습니다. 이 기세를 몰아 친자 소송을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고 재산 분할 소송까지 제기해서 그를 압박해야 합니다. 그의 말은 법률가로서 당연한 전략이었다. 하지만 서유리는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시선은 더 먼 곳을 향하고 있었다. 아니요, 변호사님. 이건 연막탄에 불과해요. 그녀의 단호한 말에 강민우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박도준의 비자금 문제는 분명 그의 약점이지만 핵심은 아니에요. 저는 계속해서 처음 그날의 일이 마음에 걸려요. 왜 하필 그들은 그날 강남 VVIP 병원에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병원장 조민혁의 태도는 단순한 아첨이 아니라 무언가를 숨기는 자의 공포에 가까웠어요. 그녀의 직감은 날카로운 비수처럼 사건의 본질을 꿰뚫고 있었다. 친자 소송과 박도준의 부도덕함은 대중의 시선을 끌기 위한 미끼였다. 진짜 싸움터는 그곳이 아니었다. 그녀는 과거 자신 역시 그 병원에서 불임 치료를 받았던 기억을 떠올렸다. 그때 담당 의사들의 태도, 병원 시스템, 그리고 자신의 의료 기록, 모든 것이 퍼즐 조각처럼 흩어져 있었지만 그 중심에는 항상 조민혁 원장이 있었다. 단순히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제가 아이들과 함께 나타난 바로 그날 그 시각에 박도준과 한채린이 하필 그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었다는 것이요. 마치 제가 그들의 아주 중요한 계획을 방해라도 한 것처럼 보였어요. 만약 그렇다면 그 계획이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녀의 질문은 강민우 변호사의 머릿속에도 새로운 의문을 던졌다. 그는 서유리의 통찰력에 다시 한번 감탄했다. 그녀는 이제 수비가 아닌 공격에 나설 때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그 공격은 박도준이 아니라 그의 제국을 지탱하는 또 다른 축, 바로 강남 VVIP 병원과 조민혁 원장을 향해야 했다. 그녀는 강민우 변호사에게 새로운 임무를 부여했다. 조민혁 원장과 강남 VVIP 병원에 대해 모든 것을 조사해 주세요. 특히 산부인과와 불임 클리닉 관련 자료가 필요해요. 불법적인 시술 의료 사고 환자 기록 조작, 무엇이든 좋아요. 그곳에는 분명 우리가 모르는 추악한 비밀이 숨겨져 있을 거예요. 강민우는 그녀의 결단에 동의했다. 그는 자신이 신뢰하는 사설 정보팀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유진건설을 상대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었다. 강남 VVIP 병원은 단순한 의료기관이 아니었다. 대한민국의 최상류층 인사들의 모든 비밀과 약점을 보관하고 있는 거대한 성체와도 같았다. 그곳의 보안은 국정원 수준이었고 조민혁 원장은 정재계의 거미줄 같은 인맥을 구축하고 있었다. 조사는 쉽지 않았다. 병원 내부는 철옹성 같았고 대부분의 직원들은 조민혁의 충실한 수족들이었다. 하지만 서유리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가장 강한 성은 내부에서부터 무너진다는 진리를 믿었다. 그녀는 정보팀에게 병원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해고당했거나 조민혁 원장에게 개인적인 원한을 품고 있는 사람을 찾아내라고 지시했다. 분명히 그들 중 누군가는 진실의 문을 열어줄 열쇠를 쥐고 있을 것이었다. 며칠간의 끈질긴 추적 끝에 마침내 한 명의 인물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김선영. 그녀는 불임 클리닉에서 10년 넘게 근무한 베테랑 수간호사였지만 몇 달 전 갑작스럽게 병원을 그만둔 상태였다. 공식적인 퇴사 이유는 일신상의 사유였지만 무언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다. 정보팀의 보고에 따르면 그녀는 퇴사 직전 조민혁 원장과 크게 다투었으며 상당한 액수의 퇴직금을 받고 입을 다무는 조건으로 병원을 떠났다고 했다. 서유리는 직감했다. 바로 이 사람이었다. 그녀는 강민우 변호사와 함께 직접 김선영을 만나기로 결심했다. 만남은 극비리에 이루어졌다. 그들은 인적이 드문 경기도 외곽의 한적한 카페에서 그녀를 기다렸다.
약속 시간이 되자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한 여인이 조심스럽게 카페 안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잔뜩 겁에 질린 얼굴로 주위를 살피며 약속된 자리에 앉았다. 그녀가 바로 전직 수간호사 김선영이었다. 김선영은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른다며 입을 굳게 다물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괜히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제발 저를 내버려 두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로 가늘게 떨렸다. 그녀는 조민혁 원장의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서율희는 그녀를 다그치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이야기를 먼저 꺼냈다. 4명의 아이를 홀로 키우는 어머니로서의 고충, 그리고 거대한 권력에 맞서 싸워야 하는 자신의 처지를 진솔하게 이야기했다. 선생님 심정 충분히 이해해요. 저도 매일 두려워요. 하지만 저에게는 지켜야 할 아이들이 있어요. 만약 제가 여기서 포기하면 제 아이들은 평생 아비 없는 자식으로 손가락질 받으며 살아가게 될 거예요. 선생님, 저는 단지 진실을 알고 싶을 뿐이에요. 그 병원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선생님께서 용기를 내주지 않으시면 저와 제 아이들은 희망이 없어요. 서유리의 진심 어린 호소에 김선영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강민우 변호사도 거들었다. 김 선생님의 신변은 저희가 목숨을 걸고 지켜드리겠습니다. 모든 증언은 익명으로 처리될 것이며 필요하다면 해외 도피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조민혁 원장의 범죄를 세상에 알릴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선생님뿐입니다. 불의를 보고 눈 감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용기를 내어자 정의의 편에 서시겠습니까? 그의 말은 그녀의 마지막 남은 양심을 자극했다. 한참을 망설이던 김선영은 마침내 무거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그 안에는 결심이 서려 있었다. 조민혁 원장은 악마 같은 사람이에요. 그녀는 지난 몇 년간 병원 내부에서 벌어졌던 온갖 불법적인 일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GVIP 환자들을 상대로 한 과잉진료 금지된 약물 사용, 심지어는 부유한 불임 부부들을 상대로 대리모를 알선하는 일까지. 병원은 환자를 치료하는 곳이 아니라 돈과 욕망이 거래되는 거대한 범죄 소굴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마침내 서유리가 가장 궁금해하던 핵심에 다가갔다. 한채린 씨, 그분은 임신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난소 기능이 완전히 정지됐었죠. 그 말은 서율희에게 엄청난 충격이었다. 그렇다면 박도준과 한채린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김선영의 다음 말은 그 충격을 경악으로 바꾸어 놓았다. 조 원장은 한채린 씨를 위해 특별한 시술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극비리에 진행되었기 때문에 저도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병원에 보관 중이던 다른 사람의 냉동 배아를 이용하려는 계획이었던 것 같아요. 모든 기록은 철저하게 조작되고 있었고 관련된 의료진에게는 절대적인 함구령이 내려졌습니다. 저는 그 비인간적인 계획에 반대했다가 결국 쫓겨나게 된 거고요. 그 순간 서율희의 머릿속에 흩어져 있던 모든 퍼즐 조각들이 하나의 끔찍한 그림으로 맞춰지기 시작했다. 다른 사람의 냉동 배아. 그렇다면 설마 자신의 배아를 그녀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만약 자신의 가설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단순한 의료 비리를 넘어선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끔찍한 범죄였다. 박도준과 한채린은 아이를 갖기 위해 자신의 유전자를 훔치려 했던 것이다. 서율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분노를 넘어선 차가운 결의로 불타고 있었다. 이제 목표는 명확해졌다. 단순히 친자 소송에서 이기고 위자료를 받는 것이 아니었다. 박도준과 한채린 그리고 조민혁으로 이어지는 이 추악한 범죄의 사슬을 자신의 손으로 끊어버려야만 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한 남자의 버림받은 아내가 아니었다. 거대한 악에 맞서 자신의 아이들과 세상의 정의를 지켜야 하는 심판자였다. 김선영은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정보를 넘겨주었다. 조 원장에게 반기를 들었다가 지방병원으로 좌천된 의사가 한 명 있어요.
양심적인 분이었죠. 아마 그분이라면 시술에 대한 더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녀는 의사의 이름과 연락처를 적은 쪽지를 서율희에게 건네주었다. 그것은 진실의 문을 열 수 있는 마지막 열쇠였다. 서율희는 그 쪽지를 단단히 쥐었다. 이제 전쟁의 이막이 오르고 있었다. 김선영 간호사가 건네준 쪽지는 서율희에게 새로운 희망이자 마지막 단서였다. 그곳에는 이진석이라는 이름과 함께 강원도에 위치한 작은 보건소의 주소가 적혀 있었다. 서울의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산골 마을의 소박한 진료소. 한때 더 대한민국 최고의 불임 전문의 중 한 명으로 꼽혔던 그가 어째서 이런 곳에 쫓겨나 있어야 하는가. 그 사실만으로도 조민혁의 악랄함과 사건의 중대성을 짐작할 수 있었다. 서율희는 지체할 시간이 없었다. 그녀는 네 아이를 믿을 수 있는 베이비시터에게 맡기고 강민우 변호사와 함께 이른 아침 강원도로 향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은 서울의 잿빛 빌딩 숲에서 점차 푸른 산과 들로 바뀌어갔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폭풍전야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이제 곧 그녀는 자신이 마주해야 할 진실의 가장 깊고 어두운 시면으로 들어가야만 했다. 몇 시간을 달려 도착한 보건소는 낡고 허름했다.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과 삐걱거리는 문은 마치 그곳에 유배된 의사 이진석의 처지를 대변하는 듯 했다. 그들은 진료실에서 환자를 보고 있는 이진석을 만날 수 있었다. 그는 40대 후반으로 보였지만 깊게 팬 주름과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은 그를 훨씬 더 늙어 보이게 만들었다. 한때 총명함으로 빛났을 그의 눈은 이제 모든 것을 체념한 듯 깊은 그늘에 잠겨 있었다. 서율희는 그의 진료가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자신을 박도준의 전 아내라고 소개하자 이진석의 얼굴은 순간 굳어졌다. 그의 눈빛에 경계심과 두려움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다른 환자를 봐야 한다는 핑계로 그들을 피하려 했다. 하지만 서율희는 그의 팔을 붙잡고 간절하게 말했다. 선생님, 제발요. 딱 10분만 시간을 내주세요. 선생님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이건 단순히 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선생님의 양심에 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양심이라는 단어가 그의 발걸음을 붙잡았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그들을 자신의 좁은 진료실 안으로 들였다. 문이 닫히자 그는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저는 이제 서울의료계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사람입니다. 조민혁 원장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의 말은 명백한 거짓말이었다. 그는 여전히 그들의 힘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강민우 변호사가 나섰다. 그는 김선영 간호사에게서 들었던 내용을 이야기하며 자신들이 이미 사건의 내막을 상당 부분 파악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선생님, 저희는 이미 조민혁 원장과 한채린 씨의 계획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알고 싶은 것은 그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것을 입증할 증거입니다. 선생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은 결국 범죄에 동조하는 것과 같습니다. 의사로서의 선서를 잊으셨습니까? 이진석은 괴로운 듯 얼굴을 감쌌다. 당신들이 뭘 안다고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거요?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기나 해. 그들은 사람 하나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것쯤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괴물들이라고. 나도 가족이 있어. 더 이상 모든 걸 잃고 싶지 않단 말이오. 그의 절규에는 지난 몇 년간 겪었을 고통과 무력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의 절규를 잠자코 듣고 있던 서율희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어떤 위협보다도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선생님께서는 모든 걸 잃으셨다고 했지만 저는 선생님께서 아직 잃지 않은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바로 의사로서의 자존심과 마지막 남은 양심이에요. 그녀는 가방에서 4명의 아이들이 함께 찍은 사진을 꺼내 그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이 아이들은 제 전부예요.
제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죠. 그런데 어떤 자들이 제 아이들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심지어는 제게서 또 다른 아이들을 훔쳐가려고 했어요. 선생님, 만약 선생님의 아이들이 그런 끔찍한 일을 당했다면 그래도 침묵하고 계실 건가요? 사진 속에서 천사처럼 웃고 있는 아기들의 모습은 이진석의 굳게 닫힌 마음을 흔들었다. 그는 한참 동안 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기나긴 침묵 끝에 그가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포기했던 자신의 나약함을 질책하는 듯 떨리는 목소리로 진실을 고백하기 시작했다. 그 고백은 서유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하고 충격적인 것이었다. 대한민국 최상류층의 가면 뒤에 숨겨진 추악한 민낯이 마침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한채린 씨는 완벽한 불임 상태였습니다. 조기 폐경이었죠. 하지만 박도준 대표는 대를 이을 아들을 원했습니다. 한채린 씨는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아이를 가져야만 했고요. 이진석은 그때의 일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몸서리 쳐지는 듯했다. 그래서 조민혁 원장이 계획을 세운 겁니다. 병원에 합법적으로 보관되어 있던 서유리 씨의 냉동배아를 훔쳐서 대리모에게 착상시키는 계획이었습니다. 서유리는 숨을 죽였다. 그녀의 가장 끔찍한 예상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다. 그 배아들은 법적으로 박 대표의 소유이기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친자 확인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조 원장의 논리였습니다. 서유리 씨, 당신의 존재만 세상에서 깨끗이 지워버리면 모든 것이 완벽한 범죄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들은 당신의 아이를 훔쳐서 한채린이 낳은 아이인 것처럼 세상을 속일 계획이었습니다. 이진석은 그 비인간적인 계획에 참여하라는 조 원장의 지시를 거부했다. 그는 의사로서의 양심을 걸고 그럴 수는 없다고 맞섰다. 하지만 그 대가는 참혹했다. 조민혁은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해 이진석에게 의료 과실이라는 누명을 씌웠고 그는 순식간에 의료계에서 매장당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곳으로 도망치듯 내려와야만 했다. 하지만 그냥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날이 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은 몰래 빼돌렸습니다. 이진석은 자신의 책상 가장 깊숙한 서랍에서 낡은 USB 하나를 꺼냈다. 그는 그것을 서유리 앞에 노트북에 꽂았다. 화면에는 암호화된 파일들이 나타났다. 그가 암호를 입력하자 충격적인 내용의 문서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그곳에는 서유리의 냉동배아 관리 기록, 원본 조민혁이 직접 서명한 불법적인 배아, 이관 지시서, 대리모 시술 계획서, 그리고 관련 의료 기록을 조작하라는 구체적인 지시 내용까지 담겨 있었다. 그것은 그들의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완벽하고도 결정적인 증거, 즉 스모킹 건이었다. 모든 파일의 날짜는 서유리가 병원에 나타나기 바로 며칠 전으로 되어 있었다. 그녀가 조금만 늦었더라면 그녀의 아이들은 영원히 도둑맞을 뻔했던 것이다. 서유리는 모니터 화면을 보며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배신이 아니었다. 인간에 대한 모독이자 생명에 대한 유린이었다. 그녀의 전남편과 그의 내연녀는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 그녀의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려 했다. 분노를 넘어선 깊은 허탈감과 슬픔이 그녀의 온몸을 덮쳤다. 그녀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나약함의 눈물이 아니었다. 악마들의 완전한 파멸을 다짐하는 강철 같은 결의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이진석에게 깊이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다. 선생님의 용기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반드시 선생님의 명예를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그녀의 말에 이진석은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 양심을 지켰다는 사실에 안도하는 듯 보였다.
서율희와 강민우 변호사는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넣고 서울로 돌아왔다. 차 안에서 서율희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이제 오직 하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복수.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었다. 돈과 권력의 이름으로 생명을 경시하고 진실을 짓밟는 저 거대한 악의 카르텔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사회적 정의에 대한 사명감이었다. 그녀는 이제 이 전쟁에서 결코 물러설 수도 패배할 수도 없었다. 그녀의 등 뒤에는 그녀의 아이들뿐만 아니라 이진석과 김선영처럼 억울하게 희생당한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이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서율희가 진실이라는 이름의 검을 손에 넣고 숨을 고르는 동안 적들의 성체에서는 균열의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박도준을 향한 서율희의 첫 번째 공격은 그의 자존심뿐만 아니라 그와 공범 관계에 있는 한채린과 조민혁의 발밑까지 뒤흔들어 놓았다. 특히 그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든 것은 서율희의 그 다음 행보였다. 그녀는 승기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공세를 취하지 않았다. 그 침묵은 폭풍 전의 고요함처럼 불길하고 위협적이었다. 한채린은 자신의 최고급 빌라에서 더 이상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녀는 수면제와 독한 술에 의지해 하루하루를 버텼지만 악몽은 끊임없이 그녀를 찾아왔다. 꿈속에서 서율희는 4명의 아이들과 함께 나타나 그녀를 비웃으며 손가락질했다. 도둑년 내 아이들을 훔쳐가려 했던 더러운 여자.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나기 일쑤였다. 그녀가 공들여 쌓아 올린 톱 여배우라는 화려한 가면, 뒤에 민낯은 초조함과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다. 조민혁 원장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병원장실에 틀어박혀 연신 담배를 피워댔다. 서율희가 박도준의 횡령 사실을 터뜨렸다는 것은 그녀의 정보력이 상상 이상이라는 것을 의미했다. 만약 그녀가 병원 내부의 정보까지 손에 넣었다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위험한 계획이 탄로라도 난다면 그는 상상만으로도 등골이 오싹해졌다. 박도준이라는 든든한 방패막이가 흔들리자 그는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도박에 뛰어들었는지를 새삼 깨닫고 있었다. 결국 초조함을 견디지 못한 한채린이 먼저 조민혁에게 비밀리에 연락을 취했다. 그들은 심야 시간에 병원의 지하주차장에서 만났다. 한때는 완벽한 공범이었던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제 어색한 불신과 책임 전가의 기류만이 흘렀다. 한채린이 먼저 날카로운 목소리로 포문을 열었다.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원장님, 모든 걸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서율희가 저렇게 날뛰게 내버려 두는 거죠? 조민혁은 그녀의 히스테릭한 반응에 짜증이 치밀었지만 애써 표정을 관리했다. 진정하십시오, 한채린 씨. 일이 조금 엇나간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모든 게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의 변명에 한채린은 코웃음을 쳤다. 조금 엇나갔다고요. 박도준 씨는 검찰 조사를 받게 생겼고 세상 사람들은 모두 저를 회사 돈이나 축내는 내연녀로 보고 있어요. 이게 조금 엇나간 건가요? 그럼 나보고 어쩌란 말입니까? 갑자기 아이 넷을 데리고 나타난 건 서율희입니다. 내가 신이라도 돼서 그런 것까지 막을 수 있단 말입니까? 조민혁도 참았던 분노를 터뜨렸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잠시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하지만 그들은 이내 깨달았다. 지금은 서로를 탓하며 싸울 때가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이미 한 배를 탄 운명 공동체였다. 배가 가라앉으면 함께 죽는 수밖에 없었다. 조민혁은 자신이 고용한 정보원을 통해 서율희의 뒷조사를 한 결과를 털어놓았다. 그 내용은 두 사람을 더욱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렸다. 서율희가 얼마 전 퇴사한 김선영 수간호사를 만난 것 같습니다. 그 말에 한채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김선영은 그들의 비밀 계획의 일부를 알고 있는 몇 안 되는 인물 중 하나였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그 여자가 강원도까지 다녀왔다는 겁니다. 이진석 그자가 있는 곳으로요. 이진석. 그 이름이 나오자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완전히 얼어붙었다. 이진석은 그들의 계획의 핵심을 알고 있는 살아있는 증거 그 자체였다. 만약 서유리가 이진석까지 만났다면 모든 것이 끝장난 것이나 다름없었다. 이제 남은 시간은 얼마 없었다. 서유리가 그 증거를 세상에 공개하기 전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녀를 막아야만 했다. 그들의 절박함은 점차 광기 어린 결심으로 변해갔다. 그들은 다시 한번 박도준을 움직이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한 법적 대응을 넘어서는 훨씬 더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해야만 했다. 한채리는 눈물 연기의 대가답게 세상에서 가장 가련하고 상처받은 여인의 얼굴로 박도준을 찾아갔다. 그녀는 그의 품에 안겨 서럽게 울며 말했다. 도준 씨, 너무 무서워요. 서율이 그 여자 돈이 목적이 아닌 것 같아요. 그녀는 우리를 파멸시키려고 작정한 거예요. 우리의 행복, 그리고 곧 태어날 우리 아기까지 전부 다 망가뜨리려 하고 있어요. 그녀는 교묘하게 박도준의 죄책감과 보호 본능을 자극했다. 자신 때문에 박도준이 공경에 처했다는 것을 강조하며 자신은 오직 그와의 사랑과 미래만을 꿈꿨을 뿐이라고 호소했다. 박도준은 흔들렸다. 그는 서율희에게 당한 모욕감과 사업상의 위기 때문에 이성적인 판단력을 상당 부분 상실한 상태였다. 그런 그에게 사랑하는 여인의 눈물은 강력한 기폭제 역할을 했다. 뒤이어 조민혁이 박도준을 찾아왔다. 그는 한채린처럼 감정에 호소하지 않았다. 대신 냉철한 이성을 가장한 채 더욱 교활한 방법으로 그를 압박했다. 그는 자신이 분석한 리스크 평가 보고서라는 것을 내밀었다. 보고서의 내용은 간단했다. 서율희의 존재 자체가 유진건설의 존립을 위협하는 가장 큰 위험 요소이며 그녀가 가진 정보가 외부에 공개될 경우 회사는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회장님, 지금은 평범한 방법으로는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조민혁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서유리는 이미 괴물이 되었습니다. 괴물을 상대하려면 우리도 괴물이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마치 박도준을 위하는 충신인 것처럼 말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자신의 생존을 위한 교활한 계산이 번뜩이고 있었다. 그는 박도준의 손에 피를 묻혀서라도 이 위기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묘업종 다툼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터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문제의 근원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조민혁의 말은 명백한 범죄 교사였다. 그는 사고로 위장한 청부 살인을 암시하고 있었다. 박도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격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수많은 정적들을 짓밟고 이 자리까지 올라온 비정한 승부사였지만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것까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한채린의 눈물과 조민혁의 논리는 그의 마음속 가장 어두운 부분을 건드렸다. 그는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공포에 휩싸였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이룩한 이 거대한 제국, 그리고 자신의 완벽한 미래, 그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눈을 떴을 때 그의 눈에 서려 있던 인간적인 고뇌는 사라지고 차가운 결단만이 남아있었다. 그날 밤 박도준은 자신의 비서실장을 통해 한 남자에게 연락을 취했다. 그는 과거 유진건설의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온갖 더러운 일을 처리해 주었던 그림자 세계의 해결사였다. 박도준은 수화기 너머의 남자에게 아무런 감정도 실리지 않은 목소리로 짧게 명령했다. 서유리, 아이들은 건드리지 마. 최대한 조용하고 깨끗하게 처리해. 흔적을 남기지 마. 전화가 끊어지고 박도준은 어둠 속에서 홀로 위스키를 마셨다. 그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을 직감했다. 하지만 그는 후회하지 않기로 했다.
이것은 자신의 제국을 지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그는 서유리의 죽음으로 이 지긋지긋한 전쟁이 모두 끝날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자신이 내린 그 잔혹한 결정이 오히려 자신의 파멸을 더욱 앞당기는 최악의 자충수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박도준이 어둠 속에서 자신의 파멸을 재촉하는 잔혹한 명령을 내린 그 시각 서유리는 아직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자신의 조용한 성체에서 다가올 결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날카로운 직감은 보이지 않는 위협의 그림자가 자신을 향해 드리워지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다. 아파트 주변을 맴도는 낯선 차량 이유 없이 걸려오는 무응답 전화. 그것들은 그녀의 신경을 미세하게 자극하며 이 싸움이 단순히 법과 여론의 전쟁을 넘어섰음을 경고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일상은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다. 그녀의 세상은 이제 온전히 4명의 아이들을 중심으로 돌아갔다. 새벽녘 아이들의 칭얼거리는 소리에 잠을 깨고 서툰 솜씨로 분유를 타서 물리며 하루를 시작했다. 아이들이 차례로 젖병을 빠는 소리, 만족스러운 숨소리, 그리고 이따금 터져 나오는 작은 웃음소리는 그녀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향곡이었다. 이 작은 생명체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녀는 기꺼이 악마와도 싸울 수 있었다. 밤이 되면 그녀는 나란히 잠든 4아이의 얼굴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곤 했다. 박도준을 쏙 빼닮은 얼굴이었지만 그 안에는 그의 오만함이나 냉혹함 대신 천사와도 같은 순수함만이 가득했다. 그녀는 아이들의 작은 손을 하나하나 잡아보았다. 자신을 향해 뻗어오는 이 작고 연약한 손들이야말로 그녀가 이 험난한 세상과 맞서 싸워야 하는 유일하고도 분명한 이유였다. 복수심은 이미 희미해진 지 오래였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오직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정의롭고 안전한 곳으로 만드는 것뿐이었다. 이 평화로운 시간들은 그녀에게 재충전의 기회이자 전략을 가다듬는 고요한 사색의 시간이기도 했다. 아이들이 잠든 깊은 밤, 그녀는 강민우 변호사와 그의 팀원들과 함께 화상회의를 열었다. 그녀의 집 거실은 이제 거대한 악의 제국을 무너뜨리기 위한 비밀작전 본부가 되어 있었다. 그들은 이진석 의사에게서 넘겨받은 결정적인 증거를 어떻게 그리고 언제 터뜨릴 것인지를 두고 마지막 논의를 이어갔다. 강민우 변호사는 신중하게 말했다. 증거의 파급력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언론에 공개하는 즉시 박도준과 조민혁은 사회적으로 매장될 겁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들은 분명 법적인 허점을 이용해 빠져나가려 할 겁니다. 우리는 그들이 방역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단 한 번의 공격으로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아야 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서유리의 전략가로서의 진가가 발휘되었다. 그녀는 언론이나 검찰이 아닌 전혀 예상치 못한 곳을 최종 결전의 장소로 지목했다. 유진건설 임시 주주총회. 우리가 싸워야 할 곳은 바로 거기에요. 그녀의 말에 회의에 참석한 모두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주주총회는 기업의 내부 행사일 뿐 이런 추악한 스캔들을 폭로할 장소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서유리의 생각은 달랐다. 그녀는 차분하게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다. 박도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에요. 바로 유진건설이라는 자신의 제국에 대한 절대적인 통제권이죠. 법정 싸움은 길고 지루해요. 언론은 시간이 지나면 다른 이슈에 관심을 돌릴 거고요. 하지만 주주총회에서 그의 경영자로서의 자격과 도덕성이 박살난다면, 주주들과 이사회가 등을 돌린다면 그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성에서 맨몸으로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 어떤 처벌보다도 그에게는 가장 끔찍한 결말이 될 겁니다. 그녀의 분석은 정확했다. 박도준이라는 인간의 가장 깊은 욕망과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완벽하게 꿰뚫어 보고 있었다. 문제는 어떻게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하느냐였다.
강민우 변호사가 그 문제를 제기하자 서율희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또 하나의 숨겨진 카드를 꺼내 보였다. 그것은 그녀의 명의로 된 유진건설의 주식 보유 증명서였다. 이게 어떻게... 강민우 변호사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서율희의 이름으로 된 주식은 유진건설 전체 지분의 풀에 달하는 막대한 양이었다. 이 정도 지분이라면 상법상 단독으로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질 수 있었다. 서율희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다. 결혼 초 박도준 씨가 저를 믿고 사랑했던 아주 짧은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나눠주겠다며 제게 증여했던 주식이죠. 그는 아마 이혼하면서 제가 이 주식의 존재를 잊었거나 혹은 법적으로 자신의 통제하에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번에도 그는 저를 너무 얕봤던 거죠. 박도준이 과거에 베푼 한 줌의 사랑이 이제 그의 심장을 겨누는 가장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돌아온 셈이었다. 모든 계획이 완성되었다. 그들은 즉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공문을 유진건설 이사회에 발송했다. 동시에 물밑으로는 주요 기관 투자자들과 소액주주연대를 비밀리에 접촉했다. 이진석 의사가 넘겨준 증거의 일부를 미리 보여주며 박도준 회장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와 그로 인한 경영 리스크를 설득했다. 정의감에 호소하는 동시에 주주들의 가장 민감한 부분인 이익을 건드린 것이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박도준의 독단적인 경영에 불만을 품고 있던 일부 이사들과 외국계 펀드들이 서율희의 편에 서기로 결정했다. 박도준은 자신이 믿었던 성벽 곳곳에서 균열이 일어나고 있음을 뒤늦게 깨달았지만 이미 대세는 기울고 있었다. 그는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막기 위해 온갖 법적 수단을 동원했지만 서율희의 지분율과 명분은 너무나도 확고했다. 결국 열흘 후 유진건설의 운명을 결정할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게 되었다. 결전의 날이 다가올수록 서율희를 향한 보이지 않는 위협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해갔다. 강민우 변호사는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그녀와 아이들을 위해 최고 수준의 경호팀을 고용했다. 그녀의 아파트는 24시간 철통 같은 경비 속에 요새처럼 변했다. 이진석 의사와 김선영 간호사 역시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켜 증인으로 나설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이제 마지막 결전의 시간만을 기다릴 뿐이었다. 주주총회 전날 밤. 서율희는 경호원들이 지키고 있는 거실을 지나 아이들의 방으로 들어갔다. 세상의 모든 소음과 위협으로부터 차단된 그 작은 공간에는 오직 평화와 고요함만이 가득했다. 그녀는 잠든 아이들의 이마에 차례로 입을 맞추었다. 아이들의 따뜻한 청과 새근거리는 숨소리는 그녀의 불안한 마음을 다독여주는 유일한 안식처였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저 불빛들 중 어딘가에 자신의 파멸을 꿈꾸는 적들이 독을 품고 있을 터였다. 내일이면 이 모든 전쟁이 끝날 것이다. 승리하거나 혹은 모든 것을 잃거나. 하지만 그녀는 두렵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곁에 잠든 이 작은 천사들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미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아가들아, 엄마가 꼭 지켜줄게. 너희들이 살아갈 세상은 오늘보다 더 나은 곳이 될 거야. 그녀의 눈빛은 어머니의 무한한 사랑과 모든 것을 끝낼 준비가 된 여전사의 차가운 결의로 고요하게 빛나고 있었다. 결전의 날이 밝았다. 유진건설 본사 건물 앞은 이른 아침부터 수백 명의 취재진과 주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대한민국 언론의 모든 카메라가 이곳을 향해 있었고 전 국민의 시선이 이 재벌가의 추악한 진실 공방이 어떤 결말을 맞을지에 쏠려 있었다. 공기 중에는 팽팽한 긴장감과 함께 탐욕과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다. 먼저 모습을 드러낸 것은 박도준이었다. 그는 최고급 세단에서 내려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당당하고 위험 있는 표정으로 카메라 세례를 받았다.
그의 곁에는 거대한 로펌의 변호인단이 철벽처럼 그를 호위했다. 그는 자신의 제국에서 벌어지는 이 반란을 가볍게 진압할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하지만 그의 굳게 담은 입술과 미세하게 떨리는 눈초리까지 속일 수는 없었다. 그는 분명 초조해하고 있었다. 잠시 후 서유리가 탄 차량이 도착했다. 그녀가 차에서 내리는 순간 모든 플래시가 일제히 터져 나왔다. 그녀는 화려하게 치장하지 않았지만 그 어떤 여배우보다도 강렬한 아우라를 뿜어냈다. 차분한 검은색 정장은 그녀의 단호한 결의를 보여주었고 흔들림 없는 눈빛은 좌중을 압도했다. 그녀의 곁에는 강민우 변호사와 철통 같은 경호팀이 함께했다. 그녀는 더 이상 버림받은 아내가 아니었다. 제국의 심장을 향해 마지막 돌격을 감행하는 여전사 그 자체였다. 주주 총회장은 거대한 폭풍을 앞둔 바다처럼 긴장감이 감돌았다. 의장석에 앉은 박도준은 애써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회의의 시작을 알렸다. 그는 서유리 측이 제기한 안건을 개인적인 감정에 치우친 무분별한 경영 개입 시도라고 규정하며 주주들에게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그의 노련한 언변은 잠시나마 장내의 분위기를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끄는 듯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전처의 히스테리로 몰아갈 작정이었다. 마침내 안건 제안자인 서유리에게 발언권이 주어졌다. 그녀는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나갔다. 수백 개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며 장내를 가득 메운 주주들과 이사진, 그리고 의장석에서 자신을 경멸적으로 쳐다보는 박도준을 차례로 둘러보았다. 그리고 그녀의 차분하고도 힘있는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내외 귀빈 여러분. 저는 오늘 유진건설의 대주주이자 이 회사의 시작을 함께했던 동업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박도준의 전체호가 아닌 회사의 주인 중 한 명으로 명확히 규정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저는 오늘 유진건설의 미래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박도준 대표이사의 도덕적 해이와 불법적인 경영 실태에 대해 고발하고자 합니다. 그녀의 서두는 강력했다. 박도준 측 변호인단이 즉각 의장에게 이의를 제기했지만 다른 주주들의 거센 항의에 막혔다. 서유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준비해온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거대한 스크린에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내 아이의 천사 같은 얼굴 사진이었다. 그리고 그 옆으로 법원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유전자 검사 결과서가 나타났다. 친자 관계 성립 확률 후 99.999%. 명백하고 반박할 수 없는 과학적 증거였다. 박도준 대표는 지난 몇 달간 언론을 통해 이 아이들이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진실은 명백합니다. 그는 자신의 혈육을 부정하는 비정한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모든 주주와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파렴치한 사기꾼입니다. 장내는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다. 박도준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하지만 이것은 서막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한 개인의 가정사가 아닙니다. 서유리의 목소리가 한 톤 높아졌다. 이것은 우리 회사의 최고 경영자가 자신의 추악한 욕망을 채우기 위해 어떻게 회사를 사유화하고 심지어 끔찍한 범죄까지 계획했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다. 화면에는 한채린의 진료 기록부가 나타났다. 조기 폐경으로 인한 영구 불임 판정, 장내의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다. 그렇다면 그녀가 임신했다는 언론 보도는 모두 거짓이었단 말인가? 박도준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고함을 질렀다. 이건 명백한 사생활 침해이자 명예훼손이야. 당장 그만두지 못해. 하지만 서유리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이성을 잃은 맹수를 사냥하는 냉정한 사냥꾼이었다. 그녀는 이어서 김선영 간호사의 얼굴이 담긴 영상 증언을 재생했다. 영상 속에서 김선영은
강남 VVIP 병원에서 벌어졌던 모든 추악한 비밀들을 떨리는 목소리로 폭로했다. 그리고 마침내 서유리의 목소리가 영상 위로 겹쳐졌다. 박도준 대표와 한채린 그리고 조민혁 원장은 임신이 불가능한 한채린을 위해 다른 사람의 배아를 훔쳐 대리모에게 착상시키려는 비인간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훔치려 했던 배아는 바로 제 배아였습니다. 그 순간 주주총 회장은 마치 핵폭탄이라도 떨어진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사람들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이것은 막장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끔찍한 이야기였다. 서유리는 마지막 쐐기를 박았다. 그녀는 스크린에 이진석 의사가 넘겨준 USB 안에 파일들을 띄웠다. 조민혁이 직접 서명한 불법 배아, 이관 지시서, 대리모 시술, 계획서, 의료 기록 조작 증거, 그들의 범죄를 입증하는 모든 증거가 만천에 공개되었다. 박도준은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주저앉았다. 그의 머릿속은 새하얗게 비어버렸다. 완벽하다고 믿었던 자신의 범죄가 가장 치욕적인 방식으로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그의 변호인단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어떤 법적 논리로도 이 끔찍한 진실을 덮을 수는 없었다. 서유리는 무너져 내리는 박도준을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며 마지막 일격을 가했다. 주주 여러분, 자신의 아이를 부정하고 전처의 아이를 훔쳐서라도 대를 이으려 했던 이런 비윤리적인 인물에게 우리 회사의 미래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회사 돈을 내연녀에게 상납하고 자신의 범죄를 덮기 위해 언론을 조작하는 이런 사기꾼을 더 이상 최고 경영자로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녀의 외침은 모든 주주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분노한 주주들의 고함이 사방에서 터져 나왔다. 박도준은 물러나라. 당장 자리에서 내려와. 바로 그때였다. 주주총 회장의 뒷문이 열리며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강민우 변호사가 미리 손을 써둔 것이었다. 수사관들은 혼란에 빠진 박도준에게 다가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박도준 씨 업무상 배임 및 횡령 증거, 인멸교사, 그리고 불법 배아, 이식 모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박도준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수사관들의 손에 이끌려 나갔다. 한때 제왕처럼 군림했던 그의 시대가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다. 그가 끌려나가는 모습을 서유리는 아무런 표정 없이 끝까지 지켜보고 있었다. 박도준이 수갑을 찬 채 초라하게 끌려나간 주주총 회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그가 남기고 간 거대한 권력의 공백과 충격적인 진실의 파편들이 장내를 가득 채웠다. 기자들은 역사적인 특종을 잡기 위해 미친 듯이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고 주주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웅성거렸다. 대한민국을 호령하던 거대 제국 유진건설이 창립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는 순간이었다. 서유리가 폭로한 진실의 파장은 대한민국 전체를 강타했다. 모든 언론과 방송은 하루 종일 박도준 일가의 추악한 스캔들을 대서특필했다. 대중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고 유진건설의 주가는 거래 정지 상태에서도 연일 하한가를 기록할 것이 불보듯 뻔했다. 한때 성공신화의 상징이었던 기업은 하루아침에 부도덕한 범죄 집단의 소굴로 낙인 찍혔다. 검찰의 수사는 속전속결로 진행되었다. 모든 것을 잃은 박도준은 구치소 안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는 자신의 형량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모든 범죄 사실을 자백했고 그 과정에서 한채린과 조민혁의 역할을 상세히 진술했다. 그의 배신은 공범들의 몰락을 재촉했다. 한채린은 자신의 빌라에서 해외 도피를 준비하던 중 들이닥친 수사관들에게 체포되었다. 화려했던 톱 여배우의 마지막은 화장기 없는 초췌한 얼굴로 포토라인에 서는 치욕으로 끝났다. 조민혁 원장 역시 자신의 병원에서 체포되었다. 검찰은 강남 VVIP 병원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했고 그 과정에서 불법 배아 시술 계획뿐만 아니라 그동안 병원 내부에서 자행되었던
온갖 불법 의료 행위와 리베이트 장부까지 발견했다. 대한민국 상류층의 비밀을 지켜주던 철옹성 같던 병원은 부패와 비리의 온상임이 만천에 드러났고 수많은 정재계 인사들이 연루된 거대한 게이트로 번져나갔다. 박도준이 고용했던 해결사 역시 곧바로 체포되었다. 그의 자백으로 서율희를 향한 청부살인 미수 혐의까지 추가되면서 박도준은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완벽한 파멸을 맞이하게 되었다. 거미줄처럼 얽혀있던 악의 카르텔은 서율희라는 한 여인의 용기 있는 싸움 앞에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한편 리더를 잃은 유진건설은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주가는 폭락했고 국내외 계약들이 줄줄이 취소되었으며 자금난에 허덕이기 시작했다. 수만 명의 직원들과 협력업체 직원들의 생계가 위협받는 최악의 상황이었다. 이사진들은 연일 대책회의를 열었지만 누구 하나 뾰족한 수를 내놓지 못했다. 바로 그때 서율희에게 은밀한 손길을 내민 이들이 있었다. 바로 그녀와 손을 잡았던 기관 투자자들과 양심적인 이사들이었다. 그들은 서율희의 전략적인 사고와 위기관리 능력, 그리고 누구보다 유진건설의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그들은 그녀에게 회사를 구해달라며 임시경영 정상화위원회의 위원장직을 맡아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다. 서율희는 처음에는 망설였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정의의 실현이었지 권력의 자리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는 유진건설의 수많은 직원들과 그 가족들의 얼굴을 외면할 수 없었다. 결국 그녀는 그 제안을 수락했다. 이것이 자신의 싸움을 가장 책임감 있게 마무리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그녀가 위원장 자격으로 처음 회사에 출근하던 날 모든 직원들이 복도에 나와 그녀를 복잡한 심경으로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녀는 승리자의 오만한 모습이 아니었다. 진심으로 회사의 미래를 걱정하는 리더의 모습으로 그들 앞에 섰다. 그녀는 가장 먼저 박도준이 남긴 비자금을 모두 사회에 환원하고 투명경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윤리경영을 선포했다. 그녀의 진정성 있는 행보는 직원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하며 회사의 재무 구조를 개선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 나섰다. 과거 박도준의 곁에서 그의 성공을 도왔던 그녀의 숨겨진 경영 능력은 위기 속에서 더욱 빛을 발했다. 그녀는 무너져가던 제국을 단순한 복구가 아닌 더 건강하고 튼튼한 새로운 왕국으로 재건하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희대의 스캔들은 법의 심판으로 마무리되었다. 박도준은 횡령 배임 살인 교사 등 수많은 혐의가 인정되어 무기징역에 가까운 중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한채린과 조민영 역시 수십 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자신들의 죄값을 치르게 되었다. 반면 서율희의 도움으로 모든 누명을 벗은 이진석 의사는 국내 최고의 대학병원 교수로 초빙되어 다시 한번 의사로서의 명예를 되찾았다. 유진건설은 서율희의 탁월한 리더십 아래 완벽하게 정상화되었다. 유진이라는 이름 앞에 붙었던 부패한 재벌이라는 오명은 사라지고 가장 윤리적인 기업, 가장 일하기 좋은 기업이라는 새로운 수식어가 붙었다. 서율희는 주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정식으로 회장 자리에 올랐다. 그녀는 이제 누구의 아내나 어머니가 아닌 자신의 이름을 온전히 빛내는 대한민국 최고의 여성 CEO 중 한 명이 되었다. 하지만 그녀에게 가장 소중한 순간은 화려한 회장실이나 스포트라이트가 비추는 행사장이 아니었다. 아이들의 첫 번째 생일날 그녀는 모든 업무를 뒤로하고 집으로 향했다. 집안은 소박하지만 따뜻한 생일 파티 준비로 분주했다. 그녀는 앞치마를 두르고 직접 아이들을 위한 케이크를 구웠다. 4명의 아이들은 이제 제법 걷고 서툰 옹가리로 엄마라는 말을 할 줄 알게 되었다. 촛불이 켜지고 그녀는 아이들을 품에 안은 채 조용히 노래를 불렀다. 아이들의 맑은 눈동자 속에는 행복한 그녀의 모습이 비치고 있었다. 지난 1년간의 치열했던 싸움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힘들고 외로웠지만 그녀는 단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았다.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 아이들의 행복한 웃음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복수의 화신도 냉철한 전략가도 아니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행복한 내 아이의 어머니 서율희였다. 그녀는 아이들을 차례로 꼭 껴안으며 속삭였다. 그녀의 새로운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